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고 공시해 어닝 쇼크를 공식화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0.55% 하락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담합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던 KT가 또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T는 K뱅크의 최대 주주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담합 의혹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법원에서 받아온 신체감정 결과까지 믿지 못하겠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입자와 반값 합의까지 시도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생산을 줄인 여파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는 물론이고 은행의 자영업자들까지 위기에 몰렸는데 특별 취재팀이 현지 상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거라는 발표를 오늘 미리 하면서 어닝 쇼크를 공식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악화를 직접 공식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 발표에 앞서서 관련 내용을 담아서 밝힌 것은 이례적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적 부진의 원인은 뭡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의 원인을 디스플레이, 메모리 사업의 환경 약세로 꼽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중국의 공급 증가에 따른 LCD 패널의 가격 하락,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겠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45,250원으로 전날에 비해서 0.55% 소폭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가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도대체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나 나빠졌길래 이렇게 미리 상황을 밝히기까지 했을까요? 취재기자와 실적 규모 그리고 원인 또 향후 전망까지 한꺼번에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얼마나 더 낮을까요? 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증권사들은 7조 원에서 8조 원대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공시 이후 영업이익이 6조 원대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낮아진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컨센서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8조 원대 이렇게들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회사 측에서는 판단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제시한 것들을 보면 6조 원대 중후반 정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 공시를 보니까 이 어닝 쇼크의 원인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진 반도체 가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반도체 가격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전망했던 것보다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예. 지난해 디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이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 1분기 동안 3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네, 디램이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의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됐고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반도체 업체 간 경쟁으로 공급은 늘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6주 분량의 재고를 안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떨어진 말씀하신 반도체 가격이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될까요? 네,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 원래 있었지만 올해 안에 가격 반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디램 익스체인지는 디램 가격이 2분기에도 10% 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격 하락폭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은 미미한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대주주 자리에 오르기 위한 자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KT가 공정위로부터 담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뱅크는 지난 1월 5,92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KT는 이 증자에 참여해 K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며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KT가 현재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최근 금융당국에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은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심사 대상이 공정위 등의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면 심사 보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뱅크의 증자 신청에 대해서 심사 중단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심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감독 당국 안팎의 분위기와 여론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므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KT에게 이번 담합 조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 KT 심사가 중단되거나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K뱅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보도한 손석우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K뱅크가 지난 1월에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잖아요. 네. 이게 지분율을 높여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힘들어진다는 건 이 유상증자도 좀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K뱅크가 결의한 유상증자 전체 규모가 5,919억 원이었는데요. 예. 이만큼 자본금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KT가 절반 정도를 감당하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거나 심사 자체가 중단된다면 K뱅크 입장에서는 증자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KT가 출자해야 할 부분을 줄이는 등의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KT로서도 이게 안 될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네, 실제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KT가 만약 K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이른바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한시적으로 다른 주주나 관계사에게 넘기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요. 아예 보유 지분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도 업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K뱅크 입장에서 영업 정상화라든지 투자를 위해서는 현재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K뱅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본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가입자가 보험사와 다투다가 소송까지 넘어가게 되면 법원은 이 가입자의 장애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정병원의 신체 감정을 의뢰합니다. 재판장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이 법원 감정 결과에 반기를 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황모 씨. 2013년 교통사고로 어깨와 허리가 골절되고 뇌 손상까지 입자 삼성생명에 장애보험금 약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매가 와 있고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안 돼서 나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제가 구축하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하고. 황 씨는 삼성생명 외에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 역시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형 병원에 2차례에 걸쳐 신체 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은 인지기능 영구장애와 치료 후 14.5년간 간호, 그리고 장애 지급률 40%라고 진단했습니다. 장애 지급률 4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장애 지급률 40%라는 신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고 패소한 손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원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거 따라야죠. 법원이 판결한 거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선례가 되는 거고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의미심장한 거는 맞습니다. 법원 신체감정은 절차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신체감정 병원과 전문의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어디다 더 판단을 맡기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전문가를 판단을 가지고 다시 법원이 규범적인 판단을 했고 그것만큼 믿음이 가는 판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신뢰에 부합하게 보험사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삼성생명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보험 약관의 근거에 나왔으니 다른 병원이나 자문의를 통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 신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이 보험금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 법원이 병원을 지정해서 신체 감정을 하는 건데 이 결과를 보험사가 거부를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 다툼이 소송전으로 가면은요, 소위 재판에 넘겨지게 됐을 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가입자, 그러니까 이 환자의 장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법원이 그 신체 감정을 맡기는 병원들 보신 것처럼 풀 자체를요, 이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할 정도인데요. 이 보험사 자문의 등 어느 한쪽에 서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의사도 이 풀에서 제외를 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삼성생명은 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가입자에게 보험금 약 2억 5천만 원의 10%를 주겠다. 나중에는 50%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 삼성생명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도 아닐 텐데 삼성생명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삼성생명이 좀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삼성생명은 그 법원 감정서가 소송전으로 간 손해보험사 약관에 견져서 이 법원 감정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사 약관에 맞게 의료 자문을 다시 받자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당시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은 이 손보사와 생보사가 서로 다르거든요. 손보사는 장애 비율로 되어 있고요. 생보사는 장애 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뇌손상에 대한 장애 지급률은 40%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생보사 장애 등급으로 되어 있는 이 분류표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같은 증상인데 이 사람의 증상을 분류하는 표가 손해보험사랑 생명보험사가 다르니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장애 지급률이 40%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추출해낼 수는 없는 겁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민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을 좀 들어봤더니요. 이 가입자는 이 생명보험사 보신 것처럼 생명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요. 장애 등급 2급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 2급은요. 신경계 등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서 수시간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삼성생명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법원이 정한 이 병원에서 이미 나온 결과만으로 이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제3의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을 필요는 굳이 없다는 그러한 해석인 겁니다. 이게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생명의 이러한 행태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 혹은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현재까지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입자에게는 별도 병원 가서 의료잠을 다시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인데 어제에 이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결론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4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의 연임이 주주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불가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분위기인데요.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서 수탁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2명에 대해서 자격을 문제를 삼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수탁위 소속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 행사 분과회의 참석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상황이고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직접 갖고 있어 이해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주장은 두 위원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맞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어제 1차 수탁위 회의에서도 자격 없는 위원들은 빠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일부 수탁 위원들의 자격 논란이 내부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조 회장의 거취를 의견 조율을 통해서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당장 내일로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다가왔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와 향후 파장을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조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찬성 주주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네, 주주총회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최대 주주인 한진칼과 조 회장 지분 등이 33.35%인데요. 예. 최소 34% 이상의 추가 지분이 확보돼야 안건 통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이 11.56%인데요. 국민연금이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안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지분의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캐나다 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이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들어온 소식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셈인데 소액 주주와 시민단체도 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시민단체는 내일 주총회에 참석해서 이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조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조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조 회장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내이사 추천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경영권 승계나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좀 봤지만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위의 일부 의원, 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위반을 지적을 했는데 이 규정 위반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만큼 대한항공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만약 조 회장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베이징 1공장을 시작으로 생산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파가 중국에 진출한 부품사와 금융사, 그리고 한인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특별 취재팀이 중국 베이징 현지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몰려있는 중국 베이징 핑구 지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구매 상담으로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베이징 현대의 판매 급감과 생산 감축에 부품업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4, 5년 전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은행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어렵다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동차 관련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위기감은 빠르게 중국에 진출한 다른 산업군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00% 다 현대만 하는 건 아닌데 그쪽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현지 직원과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 망했어요. 한 10집 중에 5집 문 닫았어요.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한국 직원들, 한국 기업 출장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시는 분들이 한 7, 80%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차이나 드림을 꿈꿨던 다양한 우리 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중국 생산시설 구조조정, 그 여파와 대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현장 취재한 특별 취재팀의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앞에 보도에서 보니까 네.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완성차 한 곳의 생산 감축은 국내에서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파장이 컸습니다. 예. 동반 진출했던 부품사는 물론 은행과 식당 등 각종 한인 자영업도 직격탄을 보신 것처럼 맞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군산 상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GM 공장이 폐쇄된 뒤에 금융과 자영업 등 사실상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난 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베이징 현대 공장 한인 사회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품사들의 경우를 좀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뭐 위기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현대 기아차의 계열사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보면 그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와 동반 진출해 부품을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감축에 나서면서 현대모비스의 손실폭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중국 법인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면 다른 부품사들은 사실상 생사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활로를 좀 모색을 해야 할 텐데 네.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품사들은 GM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나 중국 현지 업체의 수요를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자동차업의 특성상 완성차와 부품 업체는 오랜 관계를 맺어온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판로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커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경쟁 업체들의 트렌드를 뚫지 못한 것 또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기술력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부품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나 또 협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현대차 의존도가 컸던 협력 부품사들이 자립을 위한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질환 또는 사고 후유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서 한의원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뼈와 근육을 밀고 당겨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데 보통 5만 원에서 비싼 경우 2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최대 3만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나 받아가지고 훨씬 몸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솔직히 돈 때문에 그거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 이제 보험이 된다니까 그야말로 그거야. 우리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 자주 받을 거예요. 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1인당 한 해에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번으로 제한됩니다. 예전부터 추나요법은 효과가 좋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분들이 선뜻 치료받기가 어려우신 면이 있었는데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됨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범위 안에서 치료하는 단순 추나의 경우 1,700원에서 11,000원,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치료하는 복잡 추나의 경우 18,000원에서 최대 31,100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혜택이 더 큽니다. 단순 추나는 6,000원에서 8,000원 선, 복잡 추나는 최대 15,00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 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규정을 넘어선 자녀 학자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2-3박스 분량의 경총 회계 자료와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기존 채용 방식을 바꿔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T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상경계 중심의 채용 방식 대신 정보통신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명예회장에 추대되고 신임 회장에는 윤성민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윤세영 명예회장은 지난 1973년 태영건설을 설립한 이후 46년 동안 경영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4위 건설사로 성장시켰으며 지상파 민영방송 SBS를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부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강원 동부와 충북 북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4도로 온화하겠고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에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씨가 옮겨 붙기 쉬우니까요. 산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의 낮 기온 13도, 대전과 청주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낮에 비가 시작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강릉은 낮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